바람처럼 왔다가 나비로 사라지다. 깊은 산속 한 노인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무거움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듯 바람을 타고 웃었고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이름은 장자. 그는 제 나라의 재상이 될 기회를 거절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로 싸우지 않았고 이기려 하지 않았으며 굳이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란 어떤 것인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장자의 인생 철학 중에서도 삶을 가볍게, 마음을 자유롭게, 존재를 넓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가르침들을 함께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니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무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가 왜 아직도 필요한지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장자라는 사람, 자유를 줬던 사상가의 살. 기원전 4세기경 혼란과 전쟁이 뒤섞인 춘추전국 시대.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고 있었고 지식인은 권력자들의 조언자로 불려가 세상의 방향을 바꾸는데 한몫을 하곤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인물이 세속의 길을 뒤로하고 고요히 자신의 사유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장주, 즉 장자입니다. 그는 송나라 몽현 출신이었습니다. 생애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가 제자백가 중 가장 자유로운 사유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장자는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었고 작은 벼슬에도 몸을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권력의 부조리와 인간의 탐욕에 실망하고 세속을 떠납니다. 그에게 벼슬은 새 장을 금으로 만든다 해도 결국은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제나라 왕이 상상할 수 없는 고위직을 제안하며 부르기도 했지만 그는 조용히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썩은 거위의 사체가 되고 싶지 않다. 바람 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흙바람을 맞으며 사는 것이 좋다. 그에게는 출세보다 내 마음이 바람처럼 맑게 흐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장자의 삶은 곧 그의 철학. 장자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철학이었고 글은 그 삶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는 논리로 설득하기보다 우화로 깨달음을 주려 했습니다. 개미와 나무, 나비와 물고기, 바람과 구름. 그의 글 속에는 수많은 자연물과 동물들이 등장하며 삶의 본질을 가볍고도 깊게 풀어냅니다. 이는 모든 것을 명확히 나누려는 육아나 통치를 위한 법을 세우는 법가와는 전혀 다른 장자의 독특한 지혜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모호함 속에서 진리를 길어 올렸고 확실함보다 유동성과 비움을 통해 존재의 넓이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질문이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무릇생은 조각배여 죽음은 큰 강이니 흘러가되 거슬러 오르려 하지 말라. 그의 삶은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왜 두려움의 대상인가? 자유란 타인의 시선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매는가? 그 질문들을 품고 그는 세상의 변화를 구경하듯 바라보며 스스로는 바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강해지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부드러워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짐으로써 무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철학은 말합니다. 강한 것은 부러진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끝내 살아남는다. 그는 끝까지 자유인이었습니다. 제자의 죽음 앞에서도 애통해하지 않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관조와 미소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 장자는 기록이라기보다 바람의 흔적 같습니다. 그것은 읽는 이의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흘러가며 어떤 이에게는 깨달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한 줄기 미소가 됩니다. 2장 나비의 꿈, 현실과 자아의 경계를 허물다. 장주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자신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다. 나비는 장주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기분 좋게 자유로이 흩날렸다. 장자가 남긴 이 유명한 구절, 바로 호접지몽이라 불리는 우화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장주라는 사실도 잊고 그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 나비였습니다. 가볍고 자유로웠으며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존재. 그러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경계는 모호하고 진리는 흐른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장자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과 꿈, 나와 타인, 삶과 죽음, 진실과 허구를 명확히 구분하려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말합니다. 그 모든 구분은 결국 인간의 인위일 뿐이다. 이 세계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고 모든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구분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있어서 삶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나비가 장주인지 장주가 나비인지 그 사이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단지 변화 속에 머무를 뿐이다. 자아란 무엇인가? 나를 구성하는 것은 누구인가? 장자의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내 이름, 직업, 나이, 관계, 재산, 성격으로 나를 정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 당신 자신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자아란 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흐르고 감정에 따라 변하며 기억에 따라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란 과연 실제인가 혹은 또 하나의 꿈일 뿐인가? 장자의 나비 꿈은 자아를 상대화하고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조차 고정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무위의 자유, 나비처럼 살아가는 법. 장자가 꿈에서 본 나비는 무엇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고 무엇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을 타고 햇빛 속을 유영했을 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나 힘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다. 나비의 삶은 바로 무의자연의 상징입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욕망을 가두지 않되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장자가 추구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장자는 나비가 된 꿈을 꾸며 자유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유는 세상을 떠난 자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을 꿰뚫은 자의 초월이었습니다. 3장 무의자연 억지 없이 흐르는 삶의 미학.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무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장자에게 무의는 게으름도 방임도 아닙니다. 무의란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되 그 흐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연을 스승 삼다. 장자는 자연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강은 스스로 길을 내고 바람은 제갈 길을 알고 풀은 제때에 피고 집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설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스스로 그러합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그 자연의 일부이기에 억지로 무언가를 지배하려 하거나 자기 뜻대로 조작하려는 것이 오히려 혼란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려는 그 순간 자연은 인간을 밀어낸다. 삶을 흐름으로 보다. 장자는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임이며 삶은 그 흐름 위에 올라탄 배와 같습니다. 물이 말라가면 물고기는 서로의 눈물을 핥는다. 그러나 흐르는 강물 속의 물고기는 서로 간섭하지 않아도 함께 흐른다. 그는 말합니다. 불안한 공존보다 자연스러운 무관심이 더 평화롭다고. 이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타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존중입니다. 삶 역시 그러합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물 흐르듯, 바람 가듯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무의입니다. 무의는 포기가 아니다. 더 깊은 주체성이다. 무의는 결코 수동적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란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 안의 억지를 비우는 일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억지를 버려야 비로소 비어있고 비어있어야 진정한 의미가 스며든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무의란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삶입니다. 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장 강한 것이다. 마음에도 무의가 필요하다. 장자는 외적인 삶뿐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도 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들이 서서히 풀리고 마치 바람이 구름을 밀듯 내면의 하늘이 다시 밝아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무의는 결국 비움의 미학이자 존재의 본래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장자가 말한 무의자연은 우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자연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라, 저 강물처럼 살 수는 없겠는가? 그 물음 앞에 우리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삶의 고삐를 조였던 손도 천천히 풀려나갑니다. 사장 제물론 차이를 넘어선 평등의 지혜. 장자는 세상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나와 함께 존재하고 만물은 나와 하나다. 이는 그가 쓴 장자의 제2편 바로 제물론에 등장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재는 같게 함이요 물은 만물을 뜻합니다. 즉 모든 존재를 같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같음은 억지로 동일하게 만드는 평등이 아닙니다. 장자의 제물론은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로 인해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라. 장자는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오늘의 옳음이 내일의 그름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이 옳고 그름, 선과 악, 강함과 약함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 구분이야말로 세상의 번뇌를 만드는 씨앗이라 말합니다. 그에게 옳고 그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예컨대 밤을 살아가는 부엉이에겐 해가 저물어야 시작되는 하루이고 인간에겐 그것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시간이 진짜인 것일까요? 장자는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정의는 누구의 시선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경지. 장자는 말합니다. 나는 나를 나라 여기지 않으며 당신을 당신이라 여기지 않는다.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그리 다르단 말인가? 이 말은 결코 자기 부정이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의 상대성을 이해하는 가장 깊은 수용의 언어입니다. 그는 인간만이 아니라 짐승과 벌레, 바위와 나무, 죽은 것과 산 것마저도 동일한 존재의 흐름 속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죽음조차 삶과 마찬가지로 그저 한 과정일 뿐이며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지 분별심 때문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사람은 길 위에서 산다. 그 다름은 서로를 낮추거나 높이게 하지 않는다. 분별의 벗어남은 곧 마음의 평화. 제물로는 결국 우리 마음 안이 분별을 비워내는 철학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비난하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불편 속으로 빠져듭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그 본성은 흐름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삶의 모양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지만 그 모든 차이조차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면 굳이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을 더 큰 하나됨의 가능성으로 여겼습니다. 경계의 해체가 가져오는 해방. 제물로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철학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 나와 너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 이 모든 경계는 우리가 만든 인식의 틀일 뿐입니다. 그 틀을 부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하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고 당신과 나 사이에 경계가 없을 때 비로소 큰 평화가 시작된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자의 제물로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옳다하고 무엇을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물음은 조금 아프지만 아주 깊은 해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됩니다. 5장 죽음을 다르게 보다 장자의 생사관. 장자에게 죽음은 결코 끝도 아니요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자연이 부여한 아름다운 변화라고 여겼습니다. 삶과 죽음은 밤과 낮이 교차하듯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이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웃은 사상가. 장자에는 그의 생사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지인인 해자가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관 옆에 앉아 북을 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해자가 묻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자연스럽다 하여도 아내를 그렇게 보내고 웃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자는 조용히 답합니다. 처음 그녀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녀는 단지 기였소. 기가 모여 생이 되었고 생이 흘러 다시 무로 돌아간 것일 뿐. 나는 이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소. 그에게 있어 죽음은 슬픔의 이유가 아니라 변화의 이치 앞에서 받아들여야 할 순리였습니다. 죽음은 흩어짐 그러나 사라짐은 아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죽음은 흩어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죽음이 존재의 종말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증기로 바뀌고 구름이 비로 내리는 것처럼 죽음 또한 하나의 변환일 뿐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 애착을 놓는 연습. 장자는 삶에 지나친 애착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죽음을 미워하는 것은 미혹된 마음이다. 삶에 대한 애착은 때론 욕망과 두려움을 낳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마치 모든 의미의 상실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장자에게 삶과 죽음은 모두 변화의 일부일 뿐 그 자체의 선악도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슬퍼하거나 삶을 집착하지 않고 그저 흐름에 맡기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죽음을 묻는 것은 곧 삶을 묻는 일. 장자의 생사관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삶을 덜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낭비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잊고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자의 철학은 삶의 매 순간을 끝을 아는 존재로서 더 귀하게 만들도록 돕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장자, 바람처럼 떠나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의 삶 전체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례를 크게 치르지 말라고 당부했고 자연 그대로 묻히길 바랐습니다. 하늘은 덮개, 땅은 관. 무엇이 더 큰 장례겠는가? 죽음조차도 자연의 품에 안겨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의와 재물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장자의 생사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삶을 얼마나 붙잡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합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6장 현대를 위한 장자의 가르침, 자유, 평온, 무심의 미학.
장자의 글은 2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도와 경쟁, 피로와 소음이 가득한 이 일상 속에서도 그의 사유는 여전히 빛을 잃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철학이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1. 모든 소유로부터의 해방, 무소유의 자유. 장자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소유는 자유를 앗아가는 사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팔로워, 더 비싼 브랜드를 소유하며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깊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소유는 끝이 없고 욕망은 모양을 달리해 끊임없이 자란다. 그는 가짐보다 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쥐는 것보다 자기 본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억지 없는 삶, 무위의 기술. 장자의 무위는 오늘날 번아웃 사회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균형의 철학입니다. 많은 현대인은 일에 시달리고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혹사합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멈춤은 실패로 여겨지고 비움은 불안을 낳는 시대. 그 속에서 장자의 무위는 한 줄기 바람처럼 속삭입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일이 이루어진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흐름을 따라갈 때 삶은 더 깊은 지혜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3. 비워야 채워진다. 무심의 미학. 장자는 무심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말은 결코 냉정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과 감정, 분노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맑은 상태, 그것이 바로 장자가 말한 무심입니다. 현대인은 감정에 휘둘리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무심은 나를 중심에 세우는 일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장자는 말합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맑아지고 마음도 그러하다. 4. 방향 없는 삶, 그러나 잃지 않는 중심. 장자는 목표 중심의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를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는 목표, 성과, 달성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계획표와 일정표 속에 삶의 의미를 가둡니다. 그러나 장자는 목표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방향 없이 걷는 삶이 가장 멀리 간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무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우연성과 유동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에필로그. 바람처럼 나비처럼 살아가기. 장자의 철학은 단순히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방법, 더 나아가 존재하는 태도였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으면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충만한 하루를 살아내는 법.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길이자 자기 자신과 더 깊이 화해하는 여정입니다. 장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옳고 그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고정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은 이름이 아니라 바람이었고 자유는 도달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지금도 괜찮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바람처럼 나비처럼 장자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도 조금 더 가볍고 너그러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